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의 공부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난 지금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고 또 심화 강의를 듣고 판례 강의를 듣고 또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허점은 없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나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기출 천재를 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객관식 문제도 풀고 있는데 과연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요.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내 공부의 허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이 시험에서 특히 경찰 관련 시험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출제의 주체 변화입니다. 예전까지 몇 해 전까지는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가 일반 순경 시험을 누가 출제했습니까? 현직 경찰 간부들이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몇 해 전까지도 그분 스스로도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되는 문제가 그렇게 아주 수준이 높다, 고급지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이론이라든가 학설 부분은 아무래도 좀 취약하니까 그냥 판례 일변도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 간부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순경 시험도 마찬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전부 100% 현직 대학 교수들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직 간부들에서 교수로 출제 주체가 변경됐다는 거. 그럼 뭔가 출제 경향도 달라지겠죠.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제 주체가 이와 같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처럼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있는데 이 공부에 허점은 없는 것일까? 이 새로운 출제자들의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생각을 해봐서 허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간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형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요. 일단 이론 부분들이 있죠. 기본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고 학설 부분이 있고 또 판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 사법시험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렇지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이론편에서도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요. 학설도 물론 소설을 약간 언급하기는 합니다만 역시 다소설 위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판례 문제, 그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어떻게 다 강의 시간에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기본 판례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 같은 것도 사실 판례를 다루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사례까지 같이 하겠습니까? 이건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 경찰서, 그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강의에서도 사실은 요 정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예전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학설이라든가 사례 같은 것이 좀 중요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강의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례 강의가 따로 있었고요. 또 학설 같은 것은 주로 그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전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출제 주체가 현직 간부들일 때는 어떤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되느냐? 자, 학설, 다수설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론도 이제 기본 이론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물론 판례는 그렇잖아요. 기본 판례도 출제가 되지만 기타 다른 판례도 출제가 되고, 그러나 사례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직들이 출제할 때는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출제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판례 부분이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판례를 열심히 암기하면은 뭐 좋은 점수를 받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출제 주체가 교수들로 바뀌었다 그랬죠. 사실 이 교수들의 경우에는 이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형법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만 잘 익히면은 응용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저 판례만 공부해가지고는 똑같은 판례와 맞는 사건일 때는 해결이 되겠지만 다른 사건일 때는 응용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해결을 못한다. 이건 안 된다. 따라서 도래 판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론과 학설 부분을 많이 출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봐도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해요. 아, 저렇게 판례만 출제하면 어떻게 판례를 뭐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암기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들이 출제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판례 일변도가 아니라 요 이론과 학설 부분, 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도 다수설이 아니라 소설설, 또 이론도 단순한 기본 이론이나 기본 개념이 아니라 좀 심화된 이론,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례형 문제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판례 의함 해놓고 판례 쭉 나열해놓고 뭐 고르는 거 이렇게 이런 문제가 거의 뭐 90%가 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와 관련된 쟁점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제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경찰 간부 시험의 경우에도 재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3문제 나왔고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일반 경찰 시험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몇 번 학생들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뒤집어진 것도 끝나서 안 됩니다. 왜 이러냐 하고 뭐 항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출제위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판례도 물론 중요하다고 합니다만은 기본 이론과 그다음에 학설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응용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사례형 문제도 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제위원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경향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대로 공부하는 거 그냥 기본 이론 공부하고 학설은 소설은 빼놓고 다설만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고 사례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 어디에 허점이 생깁니까? 바로 요 심화 이론 부분에 허점이 생기죠. 또 학설도 요 소설 부분에 대해서 학점이 생기고요. 특히 이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에 대해서 전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특별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내 공부의 허점입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커트라인에서 평균 한두 문제 차이에 있습니다. 그냥 평균 한두 문제 더 맞아서 합격하는 거지. 뭐 합격한다고 해서 뭐 월등하게 5문제, 10문제 더 맞아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은 커트라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실패한 분들의 거의 대부분도 커트라인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예요. 이렇게 본다면 한 문제 또는 크게 잡으면 2문제 정도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이론 문제 또 학설과 관련된 소수설 문제, 사례형 문제 이게 한 문제만 나오겠습니까?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이 정도는 충분히 비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대비를 안 한다는 것은 다섯 문제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20년 이상 강의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올해부터는 강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강의에서는 그 수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기본 이론, 다주설, 기본 판례 요 정도밖에 못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백날 해봤자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꼭 말로 하는 강의만 강의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심화 이론도 다루고 소수설도 다루고 또 사례형 문제로 다뤄주는 그런 좋은 문제들을 제가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도 정말 좋은 강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강의를 안 하고 집에서 이런 문제 개발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전 아침 9시 정도부터 이제 책상 앞에 앉는데, 중간에 식사 시간 빼고 언제까지 앉아있느냐? 밤 12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출제위원회 마인드를 가지고 출제자들이 어떻게 출제할까? 그걸 궁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제화하는 겁니다. 이래봤자 하루에 10문제 만들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다면 하루에 한두 문제 만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강의를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괜찮은 문제들, 적중률이 높은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문제지만 열흘이면 100문제예요. 100문제고 이거 뭐 100일이면 뭐 1000문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 형사법 출제위원으로 3명의 교수가 들어가셨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사례형 문제도 두 문제보다 늘어날 수 있고 또 사례형 문제가 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례형 문제는 누가 냈을까요? 로스쿨 교수가 냅니다. 자,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요, 형사법도 거기는 40문제인데, 40문제 가운데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 사례형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섞여져 있는 이 복합 사례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 교수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형 문제, 복합 사례 문제를 내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고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법과대학 교수들의 경우에는 뭐 이게 잘 안 돼, 연습이 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개가 뭐 형법 전공자시고 뭐 형사소송법도 하긴 하지만 이게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복합된 문제를 내는 거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3명의 교수들 가운데서 작년 시험이에요. 한 분이 로스쿨 교수였고 두 분이 일반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쿨 교수이신 출제위원께서 그 사례 문제 두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스쿨 교수가 한 명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 들어간다면 두세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2명이 들어간다면, 3명 중에 2명이 로스쿨 교수라면, 이때는 대여섯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3분 모두가 로스쿨 교수라면 10문제, 심지어는 15문제도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제위원이셨던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느냐 그랬어요. 형사법 출제위원을 맡을 때 뭐 이걸 이렇게 출제해라, 사례 문제를 몇 문제 출제해달라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더래요. 그냥 알아서 출제해달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좀 신숙하고 익숙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로스쿨 교수가 출제로 들어가는 경우를 상정해서 최소한 사례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공부에서 허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거기 보면 사례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단순 문제는 안 봐도 좋습니다. 도리어 사례형 문제라든가 형법, 형사소송법 복합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의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되니까 이 사례형 문제가 조금 내가 약하다,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출 문제 집에서 그 사례형 문제, 복합형 문제만 발췌해서 그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다는 것이 그냥 한번 풀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응용 능력이 생겨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몇 개 안 되는 문제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면 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렉스스터디에서는 뭐 이거에 더해서 제가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봐서 그걸 사례형으로 엮어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때 자료는 역시 교수들의 자료입니다. 이 교수들의 저서, 교수들 가운데 그 사례형 교재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저서를 제가 참고하고요. 또 교수들이 과거에 냈던 모의고사 문제, 그것도 참고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치러졌던 모의고사 문제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런 거 상당히 중시하는구나 해서 그 출제위원회 마인드를 읽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렉스스터디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또 학설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설 문제. 사실 학설 문제로서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은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도 전부 이제 100% 교수들의 출제위로 들어갔고요. 그때 학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그 핵심 기출 천재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거의 그 모든 사법시험 사례 학설 문제가 핵심 기술 천재는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뭐 이거 사실 문제는 안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출제의 경향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고 예전에 이런 문제들, 그 사실 문제들 중시해서 봐야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제가 여러 교수들의 경향을 파악해서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렉서디 여기 그 학생들한테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화 이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내 공부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허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심화 이론 부분, 학설 문제에서 소수설 부분, 또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전처럼 그냥 막연히 강의만 듣고 문제만 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게 생길 수 있는 허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허점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건데 왜 허점을 내버려둡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렉스스터디의 치료적인 문제가 사실 예년보다 수준이 더 좋아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본격적으로 출제에 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강의도 하지 않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학동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뭐 지난 그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왜 범죄학이 갑자기 어려워졌느냐? 못 보던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바로 이 교수들이 출간한 신간 교과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낯선 내용들, 이런 게 있었어? 기출문제 없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것도 어디에 있느냐? 다 신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간 교과서 몇 권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한 권을 제가 추천드리기도 했죠.
대한범죄학회에서는 범죄 개론이라는 책을 추천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서 보셨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범죄학 쪽 들어가 보니까, 그게 그냥 그 베스트셀러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책을 보면은, 여기 그 교수들이 쓴 책은 수험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강의 시간에 강의하듯이 쭉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풍부한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읽고 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핵심이 뭔지, 요점이 뭔지, 이걸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범죄학 개론 내용에서 그 범죄 원인론 부분을 제가 전부 문제화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 개론에 있는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지문을 만들고 또 해설을 만들고 전부 문제화했는데, 범죄 원인론 부분이 총 한 70문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만 정말 철저하게 정리를 하면요, 뭐 그 신간 교과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상당히 많이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역시 이 렉스스터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렉스스터디 모의고사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강의나 기존의 문제집이라든가 기존의 공부 방식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렉스스터디 모의고사가 보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공부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그 모의고사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냥 문제 풀고 던져버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그건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만 남보다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아서 그것이 합격의 원동력이 되는 건데, 아니, 그걸 쓱 보고 던져버립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렉스스터디 모의고사의 특징은 뭡니까? 해설이 아주 상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요즘에는 그 경찰학 문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그 뭐 범죄학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행정법 내용도 상당히 많고 해서 아주 저도 새로운 기분으로 아주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면서 문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수들이 출제위원이 되면서 교수들이 출제할 때 학원 강사책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분들의 자존심상 허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교수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역시 문제 수준이 올라가고 또 깊이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당연히 이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학 경우도 예전에 기출문제들을 쭉 검토해 봤더니 너무 단순해요. 뭐 경찰 행정법이라고 해서 보면은 그냥 행정법에서 기본 개념 정도만 살짝 이렇게 훑고지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뭐 출제위원 중에서 경찰 행정법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그 단순한 개념 정도 묻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 비중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냥 물 위로 드러날 작은 부분이었다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 아래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이 별게 아니라 출제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대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교재, 여러 대학을 탐문해서 많이 쓰이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새롭게 좀 깊이 있는 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는 대신 이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새로운 좋은 문제들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현직 간부들이 출제할 때의 어떤 단순한 형태의 문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시고요. 이 서재 설명을 통해서 내가 그런 문제 지금까지 뭐가 부족했느냐 생각해 보시고 그 허점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만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출제 경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출제형이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또 바뀐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